안녕하십니까. 자, 부작위 범할 차례죠. 55페이지입니다. 우리 효보 교과서에 자기범은 없습니다. 교과서에만 없는 거예요. 자기범이 독립된 파트로 없다는 거죠. 근데 자기범이 없나? 많습니다. 자, 보세요. 자기라는 것은 뭔가를 한다. 정확한 표현은 에너지를 투입해서 범죄 행위를 하는 겁니다. 자, 가령 칼로 찔러 죽인다 칩시다. 그럼 에너지 투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동작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행위로 범죄를 범하는 것을 작위범이라고 해요. 작위에 의한 범죄, 자기범이라고 해요. 이것과 비교할 것은 가령 아기 엄마가 애를 칼로 찔러 죽이면 자기범이죠. 근데 굶겨 죽입니다. 부작위로 나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범죄 행위가 됩니까?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무슨 범죄 행위가 됩니까? 그러나 애를 건사할, 부양할 의무 있는 이 엄마가 부작위로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럼 애가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벌하는 게 부작위범이다. 안일 붙였습니다. 우리 형법 조문에는 각칙에 자기범위 수급해 가지가 있습니다. 가령 살인죄, 살해 한 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을 살해한 자를 처벌한다고 되어 있는데 살해한 자기로 죽여야 될 것 아닙니까? 칼로 찔러 죽이는 것, 독살시키는 것, 총으로 쏴 죽이는 것, 돌로 쳐 죽이는 것 다 자기의 스타일로 범죄를 범하도록 써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작위범이 있어요. 우리 형법에도 있습니다. 5개밖에 없습니다. 퇴거, 불응죄 등 5개의 범죄는 부작위로만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퇴거, 불응죄 같은 경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퇴거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보세요. 응하지 아니한 자. 저것은 그냥 한 자, 살해한 자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응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부작위로 나갔다는 얘기죠. 너 집에, 저희 집에 있을 친구가 놀러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혼 부부네 집에 놀러 갔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혹시 집 들일 때 가봤었나? 그러면 신혼부부라 그랬어요. 그럼 몇 시쯤에 나가줘야 되나? 이 친구처럼 10시쯤 돼서 나가리라고 이 부부가 기대했었는데 이놈들이 안 나가는 거야. 그래서 12시쯤 돼서 참다 못해서 신랑이 야 너네들 이제 가라 그랬어. 가라. 퇴거 명령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래? 우리끼리 무슨 응하지 않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퇴거 불응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다음에 신혼 초에 친구들이 놀러 온다 그러면 이 퇴거 불응죄 법조문을 딱 써서 거실에다 붙여놔요. 이렇게. 이거 응하지 않는 자 처벌하는 게 부작위범이라는 거예요. 5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총칙에는 이게 각칙 얘기인 거예요. 총칙에는 자기범 규정이 없습니다. 왜? 당연한 거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근데 총칙 규정에는 부작위범 규정이 있어요. 지금부터 그걸 배울 겁니다. 자, 봅시다. 18조입니다. 위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즉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 있는 자에 한해서 부작위범이 된다는 겁니다. 개나 소나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다시 읽겠습니다.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 행위로 인하여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 이거 누굽니까? 뒷부분. 자기 행위로 인해서 위험 발생을 야기한 자가 누굽니까? 운전하는 사람. 운전하다가 사람을 쳤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지나가도 돼? 꼭 어떻게 해야 돼? 구호조치 또는 신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구호조치 신고 의무가 있는데 그걸 저버린 겁니다.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부작위로 신고도 안 하고 부작위로 구호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버리는 게 부작위범이에요.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 발생을 방지해야 되는데 방지하지 아니한 때는 아니한 때 믿으십니다. 아니한 때 이런 때는 그 발생된 결과로 인해서 처벌하는 겁니다. 다쳤다. 그러면 상해죄로, 죽었다. 살인죄로 처벌한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줄 이게 지문에 한번 떴었습니다. 부작위라는 것은 단순한 무의가 아니다. 믿으십니다. 단순한 무의가 뭡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그냥 가만히 있는 걸 단순한 무의라 그래요. 자, 이 학생이 지금 가만히 있습니까? 뭔가를 합니까? 뭔가 하는 거죠. 뭐 합니까? 공부하잖아. 형법 공부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형법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이외에는 모든 걸 다 부작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형법 공부 열심히 하는 것, 이건 자기야, 그죠? 그러나 이거 이외에 기타는 하나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를 너 왜 부모님한테 가서 부양을 안 했어? 너 왜 애인에게 알랑알랑 그러지 않았어? 또 다른 거 안 했어? 탓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보세요. 규범적으로 기대되는 특정 행위 따름이 짓입니다. 가령 이 학생이 지금 장가를 일찍 가가지고 집에 갓난아기가 혼자 방치하고 있다 칩시다. 방 안에 뒹글뒹글 거리고 있어. 여성도 마찬가지. 일찍 시집 가가지고 애가 지금 있단 말이에요. 방 안에. 혼자 있어. 근데 애 보고 그런 거야.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아가야 몇 시간만 참아. 이따 5시에 끝나는데 그때 와서 엄마랑 아빠가 뭐 줄 테니까 참아라. 나 오늘 형법 공부해야 돼 임마. 그러고 왔어 여기. 그 형법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를 부양할 의무가 있죠. 부양할 의무가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거, 그것을 탓하는 거라는 얘기죠. 지금 그런 상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청소도 안 하지, 밥도 안 하지, 이걸 처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단순한 무의를 말한다면 틀린 거예요. 단순한 무의를 탓하는 게 아니라 규범적으로 요구되어지는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을 탓하는 게 부작위범이다. 아시겠죠? 그겁니다. 위에 들어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고의로 유아에게 젖을 주지 않아서 굶어 죽게 한 것, 이런 것을 탓하는 게 부작위범이라는 얘기죠. 나와봅시다. 이거 잘 따라와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여기서부터 놓치면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 형법은 이 규범이 어우러져 있는데 두 가지 규범이 있습니다. 첫째 규범은 금지 규범입니다. 금지가 뭐예요? 뭐뭐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살인죄, 뭐뭐 한 자는 이렇게 처벌한다는 뜻은 뭡니까? 숨어 있는 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죠. 죽이지 말라는 얘기죠. 죽이지 말라가 뭐야? 금지죠. 금지 규범 스타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그 줄 끝에 보면 명령 규범이 있습니다. 명령 규범이 뭐예요? 뭐뭐 하라 라는 뜻 아닙니까? 뭐뭐 하라, 다중불해산죄에서 해산하라는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태거불응죄에서 너 나가 그러는 것 아닙니까? 나가 그랬는데 응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거니까 나가라는 명령 규범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 법조문은, 형법 조문에는 범죄 써 있는데 그 범죄는 크게 두 가지다. 금지 규범과 명령 규범이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럼 보세요. 금지 규범. 뭐뭐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명령 규범. 뭐뭐 하라 라는 규범입니다. 그러면 꼭 해야 되는 거죠. 이건 해야 되고 이걸 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이거를 위반한다 칩시다. 개겠다 칩시다. 위반했어. 잘 따라오보세요. 뭐뭐 하지 말라 라는 규범에 위반했다는 것은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했다는 거죠. 하지 않으면 위반이라고 안 그러죠. 뭐 했으니까 위반한 거지. 그럼 봐봐. 하지 말라 그러는데 위반하는 스타일은 해야 돼. 그치? 해야 되죠. 했어. 그럼 뭐야 그게? 자기로 위반하는 거죠. 그죠? 자위가 되는 거죠. 잘 들어보세요. 자, 이건 규범입니다. 밑에다 그림 그려놨어요. 규범인데 이 규범을 위반하면 뭔가 범죄가 되죠. 위반하면 범죄가 되는 겁니다. 범죄 측면이에요. 근데 하지 말라라는 부작위 규범이죠. 잘 보세요. 부작위 규범입니다. 하지 말라라는 규범은 부작위 규범이에요. 이걸 위반했다는 것은 했다는 거죠. 했으니까 범죄가 되는 거, 자기범이지. 이해됩니까? 다시 보세요. 부작위 규범, 규범 측면에서는 부작위 규범인 금지 규범을 위반한 것은 뭔가 하면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 아닙니까? 했다, 범죄, 자기범이죠. 이해되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다음, 뭐뭐 하라라는 명령 규범은 자기 규범이죠. 부작위 규범이 아니죠. 자기 규범입니다. 그럼 자기범이라고 안 그랬어요? 제가 자기 규범이라고 그랬어요. 뭐뭐 해야 되는 거니까 자기 규범입니다. 이걸 위반했다는 것은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해서 범죄니까 부작위 범이 되는 거죠. 이해되죠?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 교과서의 표를 보세요. 규범 측면에서 금지 규범인 부작위 규범을 위반했다는 것은 자기로 위반한 것 아닙니까? 그냥 범죄는 자기범이 되는 거죠. 또 명령 규범은 뭔가 해야 할 규범이야, 자기 규범이에요.
위반했다는 것은 부작위로 위반한 것 아닙니까? 범죄가 부작위범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그겁니다, 바로. 그래서 그렇게 나왔었어요, 사법시험에. 금지기범을 위반하는 것이 짜기범이고 명령기범을 위반하는 것이 부작위범이다. 맞는 겁니다. 4번 짜기와 부작위 혼재시 섞였다는 겁니다. 섞였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짜기범이 우선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기 저수지입니다. 어린아이가 빠졌어요. 4살박이야. 아버지가 있어. 구할 의무가 있죠. 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하라 라는 의무가 있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뭐야? 얘가 아빠 살려주세요 그랬으니까 얘가 갑자기 물어보는 거야.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대답해봐. 아빠가 좋아? 그럼 엄마 확실히 다시 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죽어라 이놈아. 그래가지고 발작 끼고 그냥 가만히 있어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작위범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순수한 부작위만 있는 거죠. 자기와 섞어봅시다. 이 압이라는 자가 4살박이를 집어 던진 거야. 저수지로 막 집어 던진 거야. 죽이려고. 빠지자마자 아빠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 그래서 죽어 임마 그러고 부작위로 나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범이기도 하고 부작위범이기도 하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자기범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부작위범은 아닙니다. 자기가 부작위 다 같이 있으면 자기범이 모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밑에 판례같지 않습니까? 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이에요. 대법관 전원합의체 판결. 이게 이 이전에 나왔던 자기범 부작위범 관계를 다 뒤집은 겁니다. 그래서 타이틀 보면 증거인멸죄는 자기범입니다. 자기로 범한 스타일이에요. 여기서 직무유기죄 부작위로 범한 이 사례에서 어떤 거냐면 경찰서 방범과장이라는 사람이 부하 직원이 음반법이라고 해서 오락실을 단속해 왔습니다. 불법으로 오락하는 사람, 오락실하는 사람을 잡아왔는데 몸만 잡아온 게 아니라 오락실에 있는 기판, 오락기기 다 압수해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과장은 사건 처리를 다 마무리 짓고 검찰청에 송치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봐주기 위해서 아마 업주들로부터 돈을 먹은 것 같아요. 부하 직원한테 그랬습니다. 야, 이 기기, 기판 이런 거 다 돌려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돌려주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되는 겁니까? 증거 인멸 행위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또 하나는 사건을 검찰청에 송치해야 될 의무를 저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무유기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거인멸 교사죠. 정확히 말해서 교사시킨 거니까. 근데 이것은 자기로 범했지 않습니까? 증거인멸 교사죄는 자기범인데 직무유기죄는 부작위로 범했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섞여서 나온단 말이죠. 이럴 때는 자기범 무선 원칙에 의해서 증거인멸죄 교사범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직무유기죄는 성립 안 합니다. 주의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끝에 써있지 않습니까? 자기범인 증거인멸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 거부죠. 이건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전원합의체 판결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2번 부작위범의 종류가 나옵니다. 어려운 거 전혀 아닙니다. 자, 여기 봅시다. 우리 형법에 대부분의 범죄는 자기범으로 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부작위범으로 범할 수 있는 것은 형법에는 5개 범죄만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랬죠. 형법에서는 5개라고 그랬죠. 근데 특별형법이 있죠. 행정형법에는 몇 수백 개가 있습니다. 부작위범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 형법에서만 5개예요. 특별법에는 무지 많습니다. 다 써 있습니다. 맨 끝에 써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형법에 5개 범죄가 이에 해당한다. 부작위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특별형법에 무지 많다 그러지 않습니까? 무지 많아. 그 판례 먼저 볼까요? 행정청에서 특정 개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당신 이거 잘못된 내용이니까 시정하시오 그랬어. 3월 31일까지 시정하시오라고 이 친구에게 명령 내렸다 칩시다. 근데 이 친구가 버티는 거야. 안 해. 자, 시장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고 그러니까 3월 31일까지 하시오 그랬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3월 20일쯤 됐어. 나 안 할래요 그랬어. 그럼 바로 범죄가 됩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나 안 할, 그러니까 그거 이행 안 할래요 라고 20일에 말했다 그래서 그날 범죄되는 게 아니라 시장은 아들아들은 네가 알아서 하시오. 그때 바로 범죄가 되는 게 아니라 3월 31일 자정이 딱 지나면서 범죄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 사람이 3월 20일 날 시장한테 가서 나 안 할래요 이렇게 얘기했다가 불안하잖아. 그래서 그 다음날 해버려서 그럼 무죄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얘기지? 그래서 여기서 양권 1번의 포인트는 의무 이행 기간이 종료, 만료됨으로써 기소가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거 써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두 번 그랬어. 2번 봅시다. 2개월 내에 자기 의무를 이행하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또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 사람에게 3월 31일까지 이행하시오 계획했어. 범죄 하나가 됐죠? 그리고 한 달 텀을 주고 다시 5월 31일까지 하시오. 두 번째 명령 내렸어. 또 계획했어. 범죄가 몇 개일까? 2개죠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2개월 내에 자기 의무를 이행하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 끊어요. 거기서 슬래시 끊으세요. 그 행위와 7개월 후 다시 같은 내용의 지시를 받고 이행을 하지 아니한 행위 따로 체크해야 되겠죠. 별개 범죄입니다. 2개 범죄입니다. 요거 나올 수 있습니다. 포괄일죄다. 그러니까 다 합쳐서 일죄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나올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자, 그런데 이제 지웠으니까 봅시다. 자기범의 대표적인 게 살인죄죠. 여러분 이거 살인죄만 있다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살인죄가 대표적인 겁니다. 이 자기범을 2가지로 범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봅시다. 자, 어머니가 어린 자를, 그러니까 젖먹이라는 얘기죠. 어린 자를 칼로 찔러 살해 함 이랬다 칩시다. 또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굶겨 살해했다 칩시다. 자, 보세요. 우리 학생이 대답해 보세요.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칼로 찔러 죽였어. 자기로 죽였습니까? 부자기로 죽였습니까? 자기로 죽였죠. 자기죠. 작위로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무슨 범? 작위범이겠죠. 자기범인데 살인죄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살인죄를 자기범으로 범했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다음 또 대답해 보세요.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굶겨 죽였어. 굶겨 죽이는 거 자기예요? 부작이에요? 부작이죠. 도작위 방법으로 죽였습니다. 그럼 얘는 무슨 범입니까? 살인죄지만 무슨 범? 부작위범이 나와요. 그럼 보세요. 도작위 범이 돼. 다음 여기 보세요. 퇴거보는죄 같은 건 원래 부작위로 범할 수밖에 없도록 법에서 만들어 놓은 거죠. 뭐뭐 응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가 부작위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화살표를 조금 줄여서 이거 부작위범입니다. 그죠? 자, 명령기범, 즉 자기기범인데 이걸 위반한 거 부작위범이죠. 부작위로 범했지 않습니까? 그 부작위범이야. 잠깐 학생 불러봐요. 여기도 부작위범이 나오고 여기도 부작위범이 나온다는 거예요. 부작위범이 2군데 나와. 자, 불러봐요. 어느 하나만 불러봐요. 그렇잖아. 소리 내서 불러봐. 뭐 쪽팔립니까? 부작위범 하나 불렀어. 누구 부른 거야 지금? 자네 누구 부른 건가? 얘 부른 거야? 쟤 부른 거야? 얘 불렀는데 얘 대답할까 안 할까? 얘도 합니다. 왜 그러고 얘도 왜 그래? 분명히 저 학생은 얘를 불렀는데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두 놈이 다 대답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 독일학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유사한 개념이 2개 이상 나올 때 뉘앙스 다르지 않습니까? 내용이 다른 거란 얘기죠. 그럴 때는 달리 이름을 붙여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럴 때 독일학자들은 어떻게 붙인다 그랬어요? 어느 게 오리지널이냐? 어느 게 원래 모습이냐? 거기다가 진정 붙이고 어느 게 변형된 것이냐? 어느 게 가리지널이냐? 거기다가 부진정 붙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저번 시간에 했었잖아. 자, 이런 보시기에 위에 있는 이 부작위범과 아래 있는 저 부작위범 중에 어느 게 오리지널입니까? 어느 게 원래 모습이야? 이거죠. 왜? 얘는 처음부터 부작위로만 범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범죄지 않습니까? 얘는 자기로 범할 수 없는 범죄잖아. 그러니까 얘가 오리지널이죠. 그래서 얘를 진정 부작위범이라고 붙이고 여기 있는 부작위범은 원래는 법조문에는 자기범으로 범하도록 만들어 놓은 범죄지 않습니까? 그죠? 원래 자기범으로 범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범죄인이 지가 알아서 부작위로 범죄를 범했지 않습니까? 얘는 변형된 부작위범이다. 그래서 얘를 부진정이라고 붙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다시 불러봐요, 학생이. 6을 불러보든 아무거나 하나 불러봐. 진정 부작위범아. 그럼 얘는 대답 안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별하기 위해서 독일학자들이 진정이 뭐고 분정이 뭐고 딱 나눈 거예요.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독일학자들. 머리 기가 막히죠. 감탄할 정도예요. 그래서 여기 다시 보세요. 부진정 부작위범이라는 것은 다시 확대하면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거 사법시험 기출문제입니다. 아직 채용시험 안 나왔어요. 여러분이 맞춰봐요. 제가 가르쳐드린다 보다도 여러분들이 개척을 해보세요. 형법의 규정과 범죄 행위를 여러분이 맞춰보세요. 자, 어머니가 애를 굶겨 살해했습니다. 살인자가 됐는데, 자, 형법의 규정은 자기범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부자기범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자기범으로 규정되어 있죠. 맞았어. 자기범. 그런데 이 범죄인은 이 자기범을 자기로 범했습니까? 부자기로 범했습니까? 저 범죄인이가 무엇입니까? 부자기죠. 그러면 봐봐. 부작위에 의한 자기범이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기범으로 규정되는 것을 부자기로 범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부진정 부자기범이다. 이해되죠? 사법시험 나온 겁니다. 다음 중 부진정 부자기범을 뜻하는 용어가 뭐냐 해서 1, 2, 3, 4, 5 사법시험 오지선다니까 거기에 정답이 부자기에 의한 자기범입니다. 이해되죠? 그럼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건 형법 조문에 부자기범으로 써 있죠. 범죄행위도 부자기죠. 그러니까 얘는 부자기에 의한 부자기범이겠지. 이해되죠? 얘는 자기에 의한 자기범이겠지. 어렵지 않죠? 이것만 잘 보면 돼. 부자기에 의한 부자기범이, 아니, 부자기에 의한 자기범이 부진정 부자기범이다. 진정 부자기범은 부자기에 의한 부자기범이다. 어렵지 않죠? 무지 쉬운 거예요. 저게 사법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언젠가 나올 겁니다. 자기에 의한, 그러니까 자기범을 부자기로 범했다 그래서 부자기에 의한 자기범, 이게 부진정 부자기범입니다. 그 정도 하시면 됩니다. 다음 57페이지 딱 중간에 부자기범의 일반적 성립요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 미주치입니다. 이건 뭐냐면 여기 보세요. 저 위에 있는 부진정 부자기범과 요 아래 있는 진정 부자기범이 있죠? 여기에 공통된 성립요건이라는 거예요. 공통된 요건. 그래서 이러이러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간단히 처리하지 않습니까? 나오면 이게 뭐냐면 큰 4번이에요. 부진정 부자기범에만 에만 동일치입니다. 요구되는 특별한 구성 요건. 칠판 보세요. 여기에서만 특별히 요구되어지는 요건이라는 거예요. 여기 진정 부자기범은 요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부진정 부자기범은 저 위에 있는 거에만 꼭 필요로 하는 요건들. 그게 왜 중요한지 봅시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세요. 살인죄는 분명히 자기로만 범하도록 써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자기로 범한 사람까지 처벌해야 돼? 처벌하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분명히 법조문에는 자기범으로 써 있잖아요. 근데 그걸 부자기로 범했지 않습니까? 그걸 왜 처벌해야 돼? 왜 처벌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피고인이 그렇군요. 제가 잘못했군요. 그러고 수긍하고 교도소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수긍하게 하기 위한 논리 구성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또 아무나 처벌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 요건이 요구되어지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둘째 줄에 부자기의 자기와의 동가치성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죠. 그 아래 보세요. 이 부자기가 자기에 의한 범죄와 동등하게 평가될 수 있을 것을 요하는 바, 이것이 부자기의 동가치성 문제이다. 처음 하시는 분은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럴 겁니다. 한자 보세요. 둘째 줄에 동가치성 한자를 보세요. 자, 그리고 여기 와보세요. 자, 여러분이 사회통념을 갖고 계신 기범적인 분들입니다. 옳고 그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어머니가 어린애를 칼로 찔러 죽이는 것 비난받아야 돼? 칭찬받아야 돼? 더러운 행위지 않습니까? 그죠? 비난받아야 되겠죠. 비난할 가치가 충분해. 그죠? 다음, 어머니가 어린애를 굶겨 주겠습니다. 칭찬해줘야 돼? 비난받아야 돼? 비난받아야 되죠? 그럼 봐봐. 이 행위의 값어치, 이 행위의 가치를 봐봐. 가치.
아주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나쁜 짓. 그죠? 이것도 나쁜 짓, 이것도 나쁜 짓. 나쁜 가치, 나쁜 가치. 의미 뭐 전달이 되죠? 자, 그럴 때 칼로 찔러 죽이는 이 마이너스 가치와 굶겨 죽이는 이 마이너스 가치 같아, 달라? 그게 그거지. 그게 그거잖아. 어느 게 더 중요한가? 어느 게 더 나쁜 거야?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칼로 찔러 죽인 사람이나 굶겨 죽인 거나 그게 그거잖아. 봐봐. 자, 이런 말이 여러분 쓰는 용어인지 모르지만 그게 그것이야. 이런 말 쓰죠? 그게 그거지 뭐. 이런 얘기하죠? 그게 그것. 그게 바로 같은 값어치다 라는 뜻입니다. 동가치성이다.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이거나 이거나 같은 가치를 부여받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부작위범 처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봐봐요. 어머니가 자식을 굶겨 죽였을 때 항상 비난할 수 있는지 물어볼게요. 자, 그런데 봐봐. 이 친구가 어느 날 어머니한테 뒤지고 나고는 무려 열흘을 굶었어. 엄마가 주는 밥 안 먹어. 열흘을 굶었어. 그러니까 엄마도 그래. 아, 네가 알아서 해, 임마. 그리고 밥도 안 줬어, 어머니가.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어린애가 아니지, 그냥 자진자. 어린애가 아니지, 얘를 굶긴 거야. 그래서 열흘 만에 얘가 미안해, 죽었다 칩시다. 그럼 봐봐. 만약에 이 어머니가 애를 칼로 찔러 죽이면 살인죄라는 마이너스 가치를 갖지, 이 다 큰 이 청년을 어머니가 개기 그 밥 안 먹는 놈을 밥 안 줘서 죽었어. 그게 그거야? 이게 어떻게 그게 그거예요? 쥐가 알아서 먹을 수 있고 알바해서 먹을 수 있는데 이거 그것이 아니지. 동가치상 평가를 못 받는 거라서 이 학생의 어머니는 부작위범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런 평가를 받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이 위험 상황에 처해 있는 어린아이여야 된다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사람이라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증인지가 있어야 됩니다. 보호증인지 봅시다. 제일 중요한 게 보호증인지입니다. 여기 보세요. 일정한 법익과 득사하고도 밀접한 관계를 갖추고 있어서 그 법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증 또는 방지할 지위를 보증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사람 스스로가 위험을 헤쳐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지근거리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그 사람을 구조, 부양해야 할 의무 있는 자를 보증인지라고 한단 말이죠. 이해되죠? 전라도 사투리로 보듬어야 할 관계라고 그러나 그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법적 성질을 보세요. 보증인지는 기술되지 아니한, 즉 법조문에 써있지 않은 기본적 구성권 요소이며,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합니다. 보증인지라는 객관적 행위자 표지에 의해 진정신분범 동그라미칩니다. 부진정 부작위범은 100% 진정신분범이라는 얘기죠. 즉 보증인지라는 신분이 있는 자만 이 범죄의 주체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주체가 안 돼서 무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겁니다. 말도 안 되는 예를 드는 것 같지만, 저번에 들었는지 모르지만, 자, 어린아이가 있어요. 어린아이 젖먹이에요. 이제 태어난 지 한 5, 6개월밖에 안 되네요. 근데 애 엄마가 부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젖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젖이 얼마 안 나와. 하루 종일 막 쥐어짜도 30ml밖에 안 나와. 이거 뭐야? 요구르트 반밖에 안 되는 거야. 이거 가지고 애가 살아? 못 살아. 굶어 죽는 거야. 그래서 삐쩍삐쩍 말라고 막 헐떡헐떡거리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쥐어짜도 젖이 나와야 말이지. 근데 소문 듣자니까 이웃집에도 얼마 전에 아기 난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은 젖이 하루에 10리터가 나온대. 10리터. 별명이 젖소 부인이야. 그래서 막 젖이 남아가지고 막 버리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아기 엄마가 가서 하소연합니다. 젖 좀 꺼주세요. 우리 아이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이를 내가 왜 줘? 그 사람 죽습니다. 죽으라 그래. 그런 거야. 그래서 이 여자가 갑자기 살의를 가진 거야. 살의. 네 죽으라 그래. 그러니까 이 엄마가 털 와가지고 그래, 네 운명이겠지. 죽어라. 그리고 더 이상 병원에 들어가거나 젖동량도 안 시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분유 탈생도 안 하고 살의를 갖고 있는 거야. 이 여자는 나쁜 여자지 다. 살의를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부작위로 나갔죠. 이 젖서부인도 부작위로 나갔죠. 3일 만에 애가 죽어버렸습니다. 누가 나쁜 여자야? 다 나쁜 여자 아닙니까? 그죠? 이 사람도 살의를 가지고 부작위 나왔지 않습니까? 자, 드디어 경찰관이 왔습니다. 누굴 잡아가나?
애기 엄마만 잡아갑니다. 이 여자는 왜 안 잡아가나? 애를 부양할 의무가 없는, 즉 보증인지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보증인지가. 그래서 신분범위 아시겠죠? 왜? 봐봐. 이런 보증인지를 요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보증인지를 요하지 않는다면 분인정 부작위범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죠? 이 아기 엄마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 다 잡아가야 돼. 그죠? 그래서 분인정 부작위범에서 보증인지를 요건으로 하는 이유는 인권 보호를 위해서 그런다는 얘기죠. 분인정 부작위범을 좁히기 위해서. 이해되죠? 그래서 보증인지가 제일 중요하다. 인정요건 봅시다. 보증인지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익의 주체가, 여기서 법익의 주체가 뭡니까? 물에 빠진 아이라든가 굶고 있는 아이,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법익의 주체가 침해될 위험에 대해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어야 돼.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보호 건사할 수 있으면 보증인지가 없는 거예요, 상대방은. 또 부작위자는 이제 아기 엄마라든가 이제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할 의무 있는 그 사람들이죠. 부작위자에게 위험으로부터 그 법익을 보호할 자기 의무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작위자가 법익 침해 사태를 지벽을 써야 돼.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를 들어 봐봐. 이 어린아이가 지금 굶고 있습니다. 굶고 있는데 문제는 이 어머니가 납치범들에 의해서 납치돼서 묶였는 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무 있어.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엄마가 사태 지배를 못하지 않습니까? 내가 맘먹는다고 애를 젖을 끌어안고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마도 묶였는데, 그래서 눈물 보이면서 3일 지난 뒤에 애가 죽었어. 무죄입니다. 이럴 땐. 아시겠죠? 보증인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보증인 의무와의 관계에 있는데, 이게 무슨 문제냐면 보증인 지위가 있고 보증인 의무가 있습니다. 보증인 지위라는 것은 이 사람, 자, 물에 빠진 사람이라든가 굶고 있는 애를 부양할 의무 있는 자가 보증인 지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가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보증인 의무와 보증인 지위를 구별하는 게 우리 학자들입니다. 자, 범죄 성립 요건을 다 나와야 돼. 성립 요건에서 이거 뭐 암기 안 해도 암기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가르친다 그랬죠. 구성권 해당성이라는 거 바구니라고 표현했다 그랬죠. 바구니입니다. 이 안에 주관적인 방, 객관적인 방이 다 꽉꽉 차야만 구성권 해당성이 갖춰진다고 평가한다 그랬죠.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에러가 났다 그러면 전체가 에러가 나서 구성권 해당성이 배제돼서 무죄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건 다 배웠어요, 저번 주에. 위법성 요소도 마찬가지. 위법성도 이 바구니 속에 뭔가 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위법성이 조각돼서 무죄라 그랬죠. 마찬가지 책임도 마찬가지 바구니로 보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보증인 지위와 보증인 의무, 이것들이 어디에 있는 거냐 이거죠.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냐,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냐, 그거에 대한 견해 드립이라는 얘기죠. 그럴 때 첫째, 우리 교과서에 있는 대로 봅시다. 위법성 요소설이 먼저 나온 거거든요. 자, 위법성 요소설. 자, 교재는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위법성 요소설이라고 썼는데 이게 강의니까 위라고 쓴 거예요. 위법성 요소설. 둘째, 구성요건 요소설 봅시다. 여기 잘 봐야 돼요. 위법성 요소설은 뭐냐면 보증인 지위와 의무 모두는 여기에서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보증인 지위나 의무가 위법성 바구니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반대로 구성권 요소설은 무슨 소리냐? 첫 단계인 구성권 해당성 단계에 여기에 특히 객관적 방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증인 지위 또는 의무가 여기서 역할한다는 거예요. 자, 무슨 차이가 있길래 그러냐 그죠? 자, 아까 보세요. 젖소 부인 기억나죠? 실제 사건 아닙니다만 그걸 가상의 사건으로 전제해서 봅시다. 젖소 부인이 부작위로 나가서 애 죽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젖소 부인의 행위를 살인죄의 구성권 해당성 위법성 책임 논해봐요. 위법성 요소설에 의하면
젖소 부인의 마음속에 들어가 봐요. 자, 주관적인 방, 객관적 방인데 젖소 부인의 마음속에서 아이를 죽일 의사가 있어 없어? 있죠. 있었잖아. 그러니까 고의가 있었죠. 그래서 주관적 요건은 갖춰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다음 객관적 요건에 보면 이 사람이 누굴 죽인다고 생각했습니까? 어린아이 죽인다고 생각했죠? 객체 있죠? 객체. 그리고 행위, 부작이 일어나갔죠? 부작위 행위가 있죠? 그리고 결과 발생해서 안 했어? 했죠? 죽었잖아. 인간계 있어 없어? 있죠. 얘가 앉아서 죽은 거가 되지 않습니까? 인간계까지 있다니까. 그죠? 근데 보호적인 지위가 있어 없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속요건 해당성 단계에서는 보호적인 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묻지도 않아. 응? 그러니까 젖소 부인의 행위는 이 설에 의하면 부작위 살인죄의 구속요건 해당성은 있다고 본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다음 단계 위법성이 있는지를 또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위법성 단계에서 딱 보니까 보증인 지위 또는 의무가 있어야 되는데 젖소 부인은 보증인 지위가 없잖아. 따라서 의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설에 의하면 젖소 부인은 왜 무죄야? 부진적 범의 구속요건 해당성이 있지만 위법성이 조각돼서 무죄라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위법성이 조각돼서 무죄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구속요건 해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설은. 다음 구속요건 요소설에 의하면 봐봐. 젖소 부인의 행위 보세요. 주관적인 방에 고의가 있죠. 부작위 나갔죠. 부작위 행위 객체도 있고 부작위 나갔죠. 결과 발생했죠. 인과관계 있죠. 이건 다 갖춰졌어. 그런데 보증지 의무가 없잖아. 이 설은 보증지 또는 의무가 구속요건 해당성이라는 바구니 안에 객관적 방 안에 보증지 또는 의무가 있어야만 된다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왜 무죄라고 그래요? 젖소 부인이 부진적 부작위범의 구속요건 해당성이 조각돼서 무죄라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첫 단계에서 에러가 나서 무죄라고 평가하고 위법성 요소설은 첫 단계는 통과됐는데 위법성에서 에러가 나서 무죄라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 학설 대립이야. 그럼 질문 드릴게요. 어느 학설이 할 때 젖소 부인의 행위가 보증인 지위 의무 없는 자의 행위가 구속요건 해당성이 많아집니까? 어느 설에 의할 때 아까 그 젖소 부인의 행위가 구속요건 해당성이 많아집니까? 구속요건 요소설? 구속요건 해당성이 많아진다 그랬어 나는? 구속요건 요소설에 의하면 구속요건 해당성이 배제되는 거지. 이거잖아. 구속요건 해당성이 있게 되는 설이 위법성 요소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위법성 요소설에 의하면 부진적 부작위범의 구속요건 해당성이 확대되는 문제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죠? 젖소 부인처럼 보증인 지위가 없는 자에 대해서도 구속요건에 해당성이 있다고 볼 문제점이 생기는 설이 위법성 요소설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나? 그게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보세요. 주장 내용 보세요. 위법성 요소설. 부진적 부작위범에서의 자기 의무 위반을 위법성 요소로 본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첫째칸 보증인 지위에 있지도 않는 사람의 그게 누구야? 젖소 부인 같은 사람. 이 사람의 부작위도 구속요건 해당돼요. 부진적 부작위범의 구속요건 해당성을 부당하게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 이게 시험에 나온 거라니까.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바로 그거.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사법시험에 먼저 나왔던 거예요. 근데 요즘 학설이 잘 안 나오니까 이제 뜸한 것뿐이죠. 이해되죠? 다음 페이지에 박스 밑에 보증인지의 발생 근거 보세요. 어디에서 보증인지가 나오느냐 이거죠. 이 보증인지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 범죄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음 밑에 형식설, 실질설이 있는데 우리 형식설이 통설입니다. 양글 1번 보세요. 법령에 의한 자기의무. 법령에서 나옵니다. 자기의무가 뭔지를 알죠? 뭐뭐 해야 할 의무 있는 것. 그래서 경찰관의 긴급조치 의무 있지 않습니까? 경치법. 또 민법의 친족간의 부양 의무 등등 부부간의 부양 의무 쭉 나오지 않습니까?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자의 도로교통법상의 사고 났을 때 구호조치 의무 신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의료법의 의사의 치료 조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법에서 나오는 게 있단 말이죠. 여기에 써 있는 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알면서 부작위 나가면 처벌한다는 거예요. 계약에 의한 자기의무도 있습니다. 고용계약에 의한 보무, 간호사의 보무 등등. 조리가 뭡니까? 사회통념. 일반 상식을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넓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특히 중요한 것은 따번입니다. 다 목적물 하자에 대한 신의치상의 고지 의무. 나중에 사기죄에서 이게 전면 등장합니다. 내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팔 때 내 물건에 하자가 있어, 흠이 있어, 알릴 의무가 있어 없어? 있어. 그게 조리란 말이죠. 일반 상식이라는 거죠. 그거를 부작위로 숨겨서 죄값을 다 받아내면 부작위가 사기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판례가 많습니다. 강론가서 배웁니다. 4. 선행에 의한 자기 의무. 운전자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그냥 도망갔다.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물론 1번에도 있지만 실화자의 소화무 등등이 있습니다. 실질절에서 실질설 양글 1번 봅니다. 보험에 의한 자기 의무 보호 의무 미주십니다. 맨 끝에 세 번째 줄이에요. 보호 의무 미주십니다. 그럼 보호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암기시키려고 그래요. 그러고는 그 밑에도 봐도 되는데, 자, 맨 밑에 보세요. 가족적 보호관계, 긴밀한 공동관계, 보호기능 인수 있는데 가 동그라미 치고, 긴밀한 공동관계 공 동그라미 치고, 보호기능 인수 인 동그라미 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기해주세요. 보가공인, 보가공인 이렇게 암기하란 말이죠. 가족 간에 서로 보호무가 있다. 긴밀한 공동관계가 뭡니까? 등산을 함께 떠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봐봐요. 우리 여기 있는 학생들과 저가 등산을 갔어. 근데 갑자기 여학생이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2개 다 부러졌어. 우리 남이잖아, 남. 내가 학생 구할 의무가 있나? 이때는 거예요. 왜? 등산 함께 출발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 각자 개별적으로 간 거야. 우리 서로 모르는 사이야. 하는데 저 여학생이 잘못 발을 디뎌서 다리가 다 부러진 상태에서 등산로에서 저를 본 거야. 아저씨 저 좀 구해주세요. 내가 널 왜 구해야 돼? 죽어? 그냥 내려왔어. 난 무지라는 거야.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바로 그거예요. 보호기능 인수는 수영 강사 같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남남이잖아. 하지만 수영 강사로서 아버지 어머니를 대신해서 얘를 관리 보호할 의무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보호가공인 잠깐 암기해주세요. 앵무새처럼. 다음 페이지 안전의무에 대한 자기 의무 있지 않습니까? 안전의무 밑주시고 안 동그라미 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가나다의 선행에 의한 자기 의무 선, 위험원에 대한 감독 의무 위, 타인의 행위에 대한 감독 의무 타, 안선이타. 자꾸 암기해주세요. 바꿔서 출제했었습니다. 아시겠죠? 나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판례죠. 밑에 판례 보면 1번은 지금 본 겁니다. 통살과 마찬가지로 우리 판례도 세처실에 법령, 법률행위, 선행위는 물론이고 기타 신의 성실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자기 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자기 의무가 따라서 무지하게 넓게 인정합니다. 이해됩니까? 보증인지 의무를 우리 판례도 통살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넓은 분야에서 인정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2번 판례예요. 2번 판례 체크해야 됩니다. 강론에 가면 유기죄가 나오는데 유기죄에서의 부양 의무자는 한정적입니다. 271조에 써 있어요. 법률상 또는 계약상 각 동그라미 칩니다. 유기죄에서 부양 의무자인 보호자는 법률 또는 계약상 의무에 한합니다. 사회상규 조리 이런 거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 주의해야 됩니다. 그 바꿔서 냈었습니다. 유기죄에서의 보호무 부양 의무자는 법률, 계약, 선행위, 신의성실, 조리 이런 데서 나온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주의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판례가 고쳐지로 있지 않습니까? 부적의 몸에 인정한 기타 사례인데 저번 순환에 3번 봤습니까? 1번 봅시다. 1번이 원래 리딩 케이스예요. 이게 전라북도 익산 일이라고 옛날에 그랬죠? 혹시 일이 사시는 분, 익산 사시는 분? 없어? 얘긴 들으셨죠? 익산이 옛날에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익산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이게 익산역이 엄청 커요. 이 선로가 이렇게 많단 말이죠. 이렇게. 근데 이 선로에 기차가 이제 쉬었다 가는 거예요. 오늘. 근데 이 기차는 기차인데 화물차지. 근데 거기에 다이너마이트가 2만 개 이상 실려져 있었습니다. 다이너마이트 하나만 터져도 엄청난 거 알죠? 근데 그 호송 담당자가 그걸 밤새도록 지키는데 폭격상자가 나무로 돼 있지 않습니까? 나무를 쌓아놓은 거예요. 겹싸놓고 거기다가 초를 하나 딱 세워놓은 겁니다. 촛불 켜놓고 불침을 쓴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깜빡 잠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천둥이 녹아내려가면서 폭격상자에 불이 붙은 겁니다. 그 화기에 화들짝 잠이 깬 거야.
끌려고 노력합니다. 옷을 벗어서 막 치는 것까지 나와요, 판례에. 그런데 이게 점점점 붙은 거야. 활활 타오르는 거야.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불끌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까 실화자 소화조치 의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겁도 나고 그래서 내뱉습니다. 막 도망가. 한 200m 이상 도망간 상태에서 뻥 터지면서 2만 개가 넘는 다이나마이트가 다 터진 거예요. 단군 이래 최대의 단일 폭파 사고예요. 그래서 익산역 이 중앙부가 뻥 웅덩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반경 한 500m 이내에 있는 건물은 거의 다 팍싹 주저앉고, 뭐 몇 킬로 이내에 있는 건물들은 유리창이 다 깨지고, 사람 얼마나 죽었겠습니까? 100명 이상이 즉사했고 수백 수천 명이 다치고 막 그런 거예요. 마비가 된 겁니다. 범인은 어떻게 됐을까? 살았을까 죽었을까? 살았으니까 판례가 나왔지. 그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를 봐봐. 나머지 쭉 보시는데 5번째 줄 보면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로서의 진화 및 위험 발생 원인 제거에 관한 의무에 위반하여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화차한 모든 화약류가 한꺼번에 폭발이라는 정을 얘기하면서도 화차 밖으로 도주했으면 부작위에 의한 폭발을 화약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지? 부작위범이 인정한 겁니다. 자, 부작위범이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봅시다. 이 두 개 판례는 비교해야 돼. 저번에 봤던가요, 이거? 다 볼 겁니다. 도로교통법상의 부작위는 아까 잠깐 뭐 2번 나왔지만 운전하는 사람이 사람을 다치겠다. 그래서 그냥 갔다 그러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 줄입니다.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의 고의 과실 혹은 유책 위법의 유무와 관계없이가 포인트야. 무슨 얘기입니까? 운전자에게 이 사고에 잘못 있든 없든 무조건이야. 얘가 잘잘못 여부 떠나서 무조건 구호조치 신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 잘못 없어. 이 사람이 무단횡단한 거야. 그래도 뒤로 가라는 얘기죠. 이해되죠? 무조건적인 의무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너 차에 의해서 사람이 다쳤으면 잘잘못 떠나서 무조건 뒤로 가라는 얘기죠. 다음, 특가법이라고 해서 특정 가정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부작위가 있습니다. 뺑소니라고 들어보셨죠? 얼마 전에 크림빵 사건? 그것 때문에 아주 엄청난 비기시가 됐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냥 도망가면 도주 차량 운전자에서 일명 뺑소니인데, 문제는 둘째 줄입니다.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에 한한다. 한동lep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이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치어야만, 그리고 도망가야만 뺑소니가 되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하는데 전혀 잘못 없이 사고 난 거야. 자살하는 사람이 뛰어들은 거야. 운전자 전혀 책임 없죠. 여기까지는 책임 없습니다. 다치게 했든 죽게 했든 책임이 없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 상태에서 도망가면 특가법 위반의 뺑소니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잘못 없잖아.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봐봐. 어떤 운전자가 제 속도, 그러니까 규정 속도 다 지키면서 가는데 누가 자살하려고 육교에서 뛰어내린 거야. 쳤어. 중태에 빠진 거야. 어이 뭐야? 그리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 뺑소니일까요? 아닐까요? 뺑소니 아니라니까, 도주 차량 운전자 아니라니까. 그러나 유죄가 무죄가? 유죄. 뭐?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아시겠죠? 위것으로 간다는 거야. 가벼운 문제지만. 아시겠죠? 그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행위적인 돈가스성 그런 거 안 봐요. 보지 마요. 그 다음 페이지에 박스나 간단히 보고 쉴 겁니다. 부작위범과 공범이 있죠. 부작위범에 대한 모든 범죄가 다 돼. 에 대한 체크해보세요. 타이틀에 대한 박스 안에 다 돼. 그럼 안 믿어도 돼. 문제는 부작위에 의한, 에 의한 체크해보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부작위로 간접정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이 되느냐 이거죠. 공범론은 저 뒤에서 배웁니다만 유일하게 되는 게 딱 하나 있죠. 공동정범. 물론 방조범도 있어. 무슨 얘기냐면 공동정범이 이겁니다. 아까 저수지 아이가 빠졌어. 근데 아빠만 얘기했죠. 제가 엄마 아빠가 함께 했던 거야. 그래서 4살배기가 빠져가지고 엄마 아빠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여보 우리 쟤 그냥 걸리적거리니까 죽입시다. 그럽시다. 그래서 둘이 팔짱 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싸가지 없는 놈들 아냐. 얘들이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이 되는 거예요. 아주 쉽죠. 그거야. 그거 쉬우니까 시험에 안 나와.
문제는 제일 끝에 있는 거 부작위에 의한 방조입니다. 거기에 보증인 지위가 있는 경우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봐봐. 아버지가 아이를 죽이는 거야. 어머니는 말릴 의무가 있어 없어? 있잖아. 근데 안 말리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것. 이럴 때 방조음이 되는 거야. 근데 어떤 못된 아버지가 마을 한가운데서 애를 죽이는 거야. 그럴 때 마을 사람들이 보고 안 말렸어. 처벌할 수 있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보증인지가 없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와 관련된 판례는 나중에 방조문에서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 보시면 돼요.